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새벽에 끌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고위 간부였습니다. 보위부. 북한 주민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떠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반역자를 색출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개 처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리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그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탈북했을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그날 평양국제공항 VIP 대기실. 2016년 5월 12일 오후 3시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우리 8명은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박 동무는 손수건으로 계속 손목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의 최 동무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다른 동료는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벌써 3번째 자리를 떴습니다. 공포로 방광이 조여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선 평생 섬긴 조국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더 끔찍한 건 우리가 체제를 지키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체제를 비판하는 자들을 숙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 체제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보위부 고위 간부 8명의 집단 탈북. 김정은 정권을 뒤흔든 이 전례 없는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포의 조직 보위부.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부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국가안전보위부에 발탁되었습니다. 1995년 중반, 김정일 시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일 유격대 출신이었고 성부는 완벽했습니다. 보위부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3대에 걸친 가족 조사, 심리 테스트, 충성심 검증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어머니는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의 칼이 되었구나. 보위부는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보위부 차량만 봐도 길을 비켜줬습니다. 우리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평양 중심부, 모란봉 근처의 보위부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특권의 맛을 알았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백미 15kg, 돼지고기 3kg, 식용유 2리터, 심지어 설탕과 담배까지. 일반 주민들은 강냉이 배급도 제대로 못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몇 시간씩 줄 서는 주민들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우리는 검은색 볼보 승용차로 출퇴근했습니다. 해외 출장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운이 좋으면 동유럽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외화 상점 출입증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남한 제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삼성 텔레비전, LG 냉장고, 심지어 일본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은 그런 곳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수입산 원목이었고 의자는 가죽이었습니다. 회의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존엄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주먹을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노동신문을 돌려 읽었습니다. 원수님의 교실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 보고였습니다. 전날 체포한 반역자 명단, 새로 포착된 반당 분자 정보,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한 주민 색출 현황. 우리는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장에 세워질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체제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혁명의 수호자다. 체제를 지키는 칼날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죄로 한 가족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6살짜리 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봤을 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들은 체제를 배신했다. 당연한 대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집권하신 후였습니다. 숙청의 칼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성택 처형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고모부가 기관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후부터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충성스러운 보위부 간부들이니까. 우리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2015년 12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위부 부부장이었던 박동무가 회의 도중 끌려 나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 정례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회의실에 앉아 노동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장한 보위원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보위부 소속이었지만 특수조사과 요원들이었습니다. 보위부 내부를 감시하는 조직입니다. 박철수 동무, 일어나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동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충성스럽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위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박 동무는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너희들도 곧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박 동무는 23년간 보위부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 영웅이었고 그의 형은 인민군 대저였습니다. 성분도 완벽했고 당 충성도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끌려갔을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동무가 강동 정치범 수용소에서 총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죄목은 종파주의 밑당 중앙에 대한 불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역자를 색출하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칼날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체제를 가장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던 리 부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보고서 준비해 두게. 평범한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에는 노란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무장 보위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부장 집에도 보위원들이 들이닥쳤다더군. 가족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몰랐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오늘 반역자가 되어 끌려가는 곳. 그것이 보이부였습니다. 그해 겨울 평양의 어느 술집에서 몇몇 동료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개인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말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오. 최동무가 소주잔을 비우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소. 충성스럽게 일했소. 체제를 위해 목숨 바쳤소. 그런데 왜 우리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체제를 의심한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체제는 과연 무엇인가? 충성스럽게 일해온 우리를 왜 이렇게 쉽게 버리는가?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포의 조직이었지만 그 공포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체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먼저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위부 내부에 숙청 명단이 돌았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본부 문서과에서 몰래 복사해 빼돌린 극비 문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최동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제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 색출 대상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8명이 우리 부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김, 파벌주의 혐의, 당 중앙 지시 불이행. 말도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평생 당에 충성했습니다. 어떤 파벌에도 속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언제 실행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동무가 대답했습니다. 문서가 동무말로는 다음 달 초라고 하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제가하시면 즉시 체포에 들어간다고. 다음 달 초. 그러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8명은 은밀히 만났습니다. 평양 외곽 대동강변의 한 동료 별장이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에게는 별장 한두 채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불도 제대로 켜지 않고 모였습니다. 혹시라도 감시당하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소. 살려면 뛰어야 하오. 가장 선임이었던 최동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 보위부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20번 이상 다녀왔고 중국 사정에도 밝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베이징에 연줄이 있소. 조선족 브로커와도 접촉해 둔 상태여. 다음 달 예정된 베이징 무역 실무 출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쳤소. 보위부 간부가 집단으로 탈북한다고. 들키는 순간 우리만 죽는 게 아니오. 삼족이 멸문당하오. 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범죄였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더군다나 보위부 간부의 탈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리는 확실히 죽소. 가족들도 어차피 수용소로 갈 거요. 명단에 오른 순간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난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남아서 죽거나 뛰어서 살거나 둘 중 하나뿐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로. 다음 2달 동안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동무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와 암호화된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위부 간부였기에 해외 이메일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브로커는 한 명당 1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8명이면 8만 달러. 거금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아둔 외화를 모았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은 뇌물로 받은 돈이나 해외 출장에서 챙긴 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집 장롱 깊숙한 곳에 3천 달러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5만 2천 달러. 브로커가 요구한 금액에는 모자랐지만 협상해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내와 7살 딸이 있었습니다. 출장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가방을 싸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베이징은 날씨가 어떨까요? 아내의 평범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 제 손을 꼭 잡고 자는 딸. 이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살아야 한다. 언젠가는 꼭 너를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순간, 저는 영원히 딸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1016년 5월 1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양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각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검은색 보이부 공용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동무, 베이징 출장이십니까? 며칠 다녀오십니까? 일주일 정도 될 것 같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체사 상탑, 괴선문, 김일성 광장. 평생 보던 풍경들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평양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출장 명목으로 한 명씩 집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 업무 출장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VIP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출장자들은 없었고 오직 우리 8명만 있었습니다. 보위부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해외여행. 우리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탈출 루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눈에 너무 띄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우리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명단이 새어나간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탑승 수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 기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출장 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편도 여행이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보안 요원이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쪽지를 펼치는 그의 손가락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 쪽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처럼 보였습니다. 국제 전화 코드가 붙은. 이게 뭡니까? 보안 요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동료들도 긴장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건. 제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동무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동무, 그건 우리 부서 기밀 작전과 관련된 연락처요. 그는 보위부 특별통행증을 꺼내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통행증. 보위부 고위 간부만 가질 수 있는 신분증이었습니다. 베이징 현지 정보원 연락처요. 이런 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국가 기밀이라고.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위부라는 말에 주춤한 것입니다. 보위부는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조직이었습니다. 일반 보안원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무. 보안 요원이 쪽지를 돌려주며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이시오. 최 동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을 빨리 할 수도, 뛸 수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뛰시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게이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0대 간부들이 공항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울렸고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합류했습니다. 멈추시오. 멈추라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총살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게이트까지 50m, 40m, 30m. 제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20대의 군대에서 구보 훈련을 한 이후로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최 동무가 탑승권 8장을 한꺼번에 내밀었습니다. 긴급 임무요. 당장 탑승해야 하오. 직원은 당황했지만 보위부 신분증을 보고는 서둘러 탑승권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비행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보안 요원들이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무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 문이 밀폐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옆 좌석의 동료는 구토를 참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안 요원들이 비행기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제 가족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탈출했다는 것을.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났으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 그곳에서 우리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중국 공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유독 북한 여권을 가진 승객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오. 뭔가 잘못됐소. 최 동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평양에서 이미 연락이 간 것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출장 목적이 뭡니까? 무역 실무 협의입니다. 며칠 체류 예정입니까? 일주일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사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달라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틀림없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화물구역으로.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던 최 동무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출구 대신 화물터미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위부 간부 신분증이 여기서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긴급 화물 확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화물 구역은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지게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중국 인부들 사이로 우리는 몸을 숨겼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 정장 차림으로 화물 상자 사이를 기어다니는 우리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웃을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낡은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대기시킨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의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8명이라고 했소. 이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했습니까? 당신들은 보통 탈북자가 아니오. 보위부 간부 8명. 이건 중국과 북한 양쪽 모두가 미칠 듯이 찾을 거요. 위험이 2배니 값도 2배입니다. 인당 2만 달러씩, 총 16만 달러요.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돈은 5만 2천 달러뿐이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소. 우리가 준비한 건 최 동무가 말하려 했지만 브로커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헤어집시다. 나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오. 그가 차에 다시 타려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현금, 몸에 지니고 있던 금반지, 롤렉스 시계, 몽블랑 만년필까지. 보위부 간부들이 해외 출장에서 챙긴 귀중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요.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브로커는 한참을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소. 하지만 한국까지는 책임 못 지오. 베이징에서 한 달만 숨겨줄 수 있소. 그 다음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하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외곽 산업지역의 한 낡은 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2층 방 하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창문도 열지 마시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소. 특히 당신들 같은 보위부 간부는 현상금이 걸릴 거요. 방은 협소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8명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침대는 2개뿐이었고 나머지는 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하나, 세면대도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 짜장면이나 만두, 가끔은 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보위부 간부로서 누렸던 특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째 날 밤, 브로커가 충격적인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중국 신문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공식 증명 사진이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당신들을 공개적으로 지명했소.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8명이라고. 이름도 다 나왔소. 신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사에는 우리 가족들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발견된 그 쪽지, 누구의 것이었을까? 우리 중 누군가는 처음부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일주일째 되던 밤, 저는 한 동료가 복도에서 몰래 전화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모두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8명 모두 안전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동료들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그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 다그쳤습니다. 누구와 통화한 거요? 그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이미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쪽지도 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 동료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거요? 혼자만 살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국정원이 우리 모두를 도와줄 거요. 이틀 후면 요원들이 올 겁니다.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가 줄 거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지옥 같은 도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
그것만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국정원과의 연락이 닿은 지 이틀 후, 정확히 오후 9시에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2명의 남자. 그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은 최소한만 챙기시오. 5분 안에 출발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어차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여관 뒷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눠 타고 베이징 시내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베이징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낡은 여관에서 일주일을 지낸 우리에게 그 화려한 건물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라오시오. 자연스럽게. 우리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 1523 호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방은 넓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파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2과 30대 초반의 여자 1명. 그들은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남자 중 1명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진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로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에게 믿음이란 사치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저희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 요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양은 이미 당신들을 처형 명단에 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 7살짜리 제 딸이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아빠가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개 처형입니다. 보위부 간부의 탈북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의 본보기로 말입니다. 말을 잇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송되는 순간 우리는 평양 시내 공개 처형장에 세워질 것입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 동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 요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위부 고위 간부였던 만큼 정보 제공도 필요합니다. 조직 체계, 주요 인물, 작전 방식, 해외 공작 내역 등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됩니다.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신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새로운 신분,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정보 제공.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조직의 모든 비밀을 털어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료들을 팔아야 한다는 거요? 한 동료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성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국정원이 작은 객실 2개를 더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과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동료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건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니 모두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국정원 요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몇몇 동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을 버린다는 죄책감, 가족을 구하지 못한 슬픔, 동료들을 배신한다는 자책감, 그리고 살았다는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호텔에서 대기했습니다. 그 사이 요원들은 가짜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모두 중국식이었습니다. 이 여권으로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중국 사업가 신분입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3일째 되는 날 새벽 5시,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였으니까요. 탑승 수속을 밟을 때도, 출국 심사를 받을 때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조롭게 탑승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한국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오후 3시 40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옆에 있던 국정원 요원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평생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로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바로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일반 입국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통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시설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조사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우리는 격리되어 지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직도를 그려주십시오. 해외 공작원 명단을 말해주십시오. 수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치범 수용소 위치를 표시해 주십시오.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피해자입니다. 증언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체제에 고통받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보위부 간부로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조직의 구조, 주요 인물들의 이름, 해외 공작 내역,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의 절차까지 23년간 쌓인 모든 비밀을 쏟아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을 꿨습니다. 공개 처형장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딸이 저를 원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끌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말실수로 숙청당할 염려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식사도 달랐습니다. 하루 3끼 제대로 된 음식이 나왔습니다. 백미밥에 국, 반찬 5가지, 과일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특별 배급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일반적인 식사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배웠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 체크카드 사용법, 인터넷 뱅킹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법도 배웠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그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계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니. 하나원 교육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형 마트 견학이었습니다. 이마트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진열대, 수천 가지 상품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북한에서는 배급소의 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권층이었던 우리도 외화 상점에서 제한적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 한 봉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사과들. 북한에서는 김정은 원수님만 드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0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정부 지원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0평짜리 투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집이 국가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집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면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도, 인민반장도, 아무도.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착 지원금 2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냉장고, 세탁기, 침대, 책상을 샀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가전이었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지금은 수원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일을 합니다. 보위부에서 쌓은 중국어 실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많지 않지만 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첫 월급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갑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말에는 수원 화성을 산책합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납니다. 아내와 딸,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라도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감수하며 얻은 자유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위부 간부였던 우리조차 체제의 희생양이 되는 곳입니다. 체제를 지키는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러분, 오늘 누리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두려움 없이 눈 뜰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말입니다.